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대비 518명 늘어났습니다. 현재 공식 집계로 누적 확진자 수는 6,284명입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만 사도록 제한을 두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천은리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오늘 감염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51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6,284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대구에서 367명 그리고 경북에서 123명이 추가 확진돼서 여전히 대구 경북 쪽이 그냥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438명이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소폭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 정도라고 하죠.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늘었어요. 사망자도 43명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행히 또 이 격리 해제된 사람도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치자는 늘어난 게 좀 20명이라는 예, 거죠? 늘어난 게 20명이기 때문에 이제 100명이 넘어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청 교수님, 어저께 언론 보도 또는 이제 뭐 WHO에서도 그랬고 한국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추세로 숫자로 좀 나타나기 때문인데 오늘 또 브리핑에서 보면은 김강립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조금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중심의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자가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미 3차, 4차 감염자에 의해서 분명히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숫자적으로 줄어든 거지 지금 전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떤 안정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도리어 이제 다른 부산, 뭐 서울, 경기 쪽에서 이런 대구 말고 다른 지역. 그렇죠. 쪽에서 병원이라든지 네. 뭐 요양원 그리고 뭐 PC방 이런 노래방 이런 데 같은 다중시설뿐 아니라 제일 걱정이 되는 대형 병원 감염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병원 감염은 막기가 매우 어렵고 진단도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사실에 입원하신 분들 을 대상으로 네. 폐렴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 중에 지금 상당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확진 검사도 요양원이나 병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검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서울, 경기, 대도시에서 이런 확진자들에 대한 방역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그렇죠. 검사가 좀 끝나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네, 보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도리어 어디서 더, 터질지 모른다. 네, 이런 지금 지금도 우려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추가로 나온 사망자 중에서 보면 청도 대남병원에서 3층에서 네. 숨진 분이 있습니다. 이 3층이 뭐냐 하면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클린존이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쪽에다가 비교적 괜찮은 분들 네. 남겨놓던 곳인데 여기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부분은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 병원 자체에서 감염이 되셨던 분이 계셨을 거고 병원 직원이라든지 간병인들, 요양사들한테 아마 감염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증상이 잘 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폐렴이 걸리거나 폐혈증이 생겨도 집에서 계시다가 식사를 못해서 오시면
바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고 증상이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요양원이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흉부 엑스레이나 CT를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확진 검사로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요양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그런 어떤 시설에서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발생을 한다면 확진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규모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음성 네.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양성이더라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검사를 한 번 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폐렴 환자를 입원을 지금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발열이 있어서 4번을 했는데 사망하신 후에 5번째 나왔다. 그거는 그만큼 면역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성도가 떨어져서 바이러스 양도 작지만 제 개인적으로 검체가 잘 채취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하는 분이 어떤 숙련도라든지 그리고 검체 기계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런 게 같이 작용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원래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폐 사진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엑스레이는 안 나오지만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간유리 형태로 뿌옇게 보이거든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임파구가 감소하는 그리고 그런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사실은 우리가 확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코로 하는 그런 검사만 가지고 확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증도가 좀 의심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검체 채취만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CT를 찍어야 CT라든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네, 필요가 CT가 있다. 간단해요. 1, 2분짜리이기 때문에 그 조영제 쓰는 게 아니고 폐 병변만 보는 거라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검사에서요. 자, 대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는 누적 확진 환자가 5,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훈 기자,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구에서 4명, 경북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60대 3명, 70대 1명, 80대 4명이었는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경북 성주의 81살 남성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안동의료원에 입원했지만 하루 만인 어제 오전 폐렴에 따른 호흡 부전으로 숨졌는데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지난 4일 대구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도 기저질환이 없는 67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는 대구가 4,693명, 경북 984명으로 두 지역을 합쳐 5,67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속속 입소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65명이 중앙교육연수원 등 6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 180명은 어제 국군 대구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등에 입원하는 등 지금까지 1,7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대구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인 2,000명가량이 여전히 입원을 기다리며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윤태호 기자였습니다. 대구 상황 보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경증 환자들이 입소를 하는데 원래보다 세 곳에 한 300명 수준이었던 게 그저께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증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입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 수준이다. 이거 2,000명 수준이 계속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검사자들이 초과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 분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증 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증 환자로 분류가 되면 어쨌거나 뭐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든지 네. 병동으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이에 어떤 정도의 증상이 있는 분을 경증으로 할지 그게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다 입원을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구분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거를 정확히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진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료진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내과 의사분들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질본이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건당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게 바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들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사례 눈에 띄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 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가 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지금 환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서 9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애초에 첫 번째 이제 확진자가 된 경우에는 70대 남성이 이게 응급실을 찾았다가 암으로 찾았습니다만 폐렴 증상을 보여서 이 검사를 했고 이 네. 확진이 됐고요. 네. 결국에 이제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7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남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지금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확진이 됐는지는 감염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당 재생병원 쪽에서 지금 추적 중입니다. 이게 호흡기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곳에서 지금 네.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호흡기 질환자가 입원한 병동에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그 기관지 확장제를 썼게 돼요. 대부분 네뷸라이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미스트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굉장히 감염의 전파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면 그렇게 그렇죠. 네, 코앞에 대고 아이들. 이렇게 수증기를 뿜는 거 말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사이는 기관지 내시경이나 그런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지 말자고 병원에서 지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면역이 당연히 약한 분들이고 뭐암 환자라든지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 폐렴 환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할 위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네. 그러면 호흡기 질환 환자들하고 비호흡기 질환 환자들하고 들어갈 때부터 따로 들어가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이제 저도 호흡기 안심 진료를 하는데요. 네.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일반,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게 되죠. 그걸 매일매일 하거든요.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을 하면 전체 의료진 중에 이제 저희는 내과 진료를 이제 주로 하는 분야하고 다른 일반 과 선생님들은 네. 그 선별 진료 검체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기 환자가 왔을 때 저는 이제 호흡기 전문이니까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이게 호흡기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뭐 기침 가래도 있고 열도 나고 뭐 객혈도 복합적인 하시고 증상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럼 다 그러면 여기서 진료를 하면 외래로 안 보내고 중환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선별 진료로 못 보내고 그냥 약을 줘서 보내게 되면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도 있고 분명히 또 코로나19 환자도 놓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검사를 시켜서 음성으로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더니 아까처럼 그렇게 다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도움은 되지만 호흡기 안심 진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안심하고 제대로 이게 정확히 진료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모든 환자가 안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입원한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수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설량 PET예요. 그게가 로우 도즈라서 그 방사선을 조금만 넣고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하는 그거는 최소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진해서 검사가 안 나오더라도 저설량 CT에서 만일에 병변이 유사한 게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의심을 갖고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저설량 CT는 웬만한 병원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럼요. 겁니까? 일반 CT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찍고 또 그렇게 크게 방사선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찍어요. 저도 병변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하는 거죠. 병변을. 그래서 특히 간유리 형태 같은 건 엑스레이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설량 PET를 찍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들어봤는데 꽤 큰 병원 아닙니까? 크죠. 대형 병원입니다. 네. 이 대형 병원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은 이게 만약에 이거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매우 높아서 당연히 치사율이 높으실 거고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의료진 공백이 생기니까 병원이 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몇 명이 발생을 하면 병원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병원 자체가 병상이 없고 그 환자들을 또 다른 병원에서 많이 꺼립니다. 병의 어떤 확진을 가진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은 2중고, 3중고를 겪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 못하니까 또 2중, 3중고를 겪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만일 서울에서 이런 대형 병원이 2-3개 정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의료 공백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갈 데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만큼 또 빠지게 되고 네.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성동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 사례 있었는데 이번에 원주에서 또 아파트 사례가 또 나왔네요. 원주시 행구동에서 이 아파트 확진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확진자로 추정되는 분이 50대 남성인데 하필 또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신천지 신도이기도 그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 대표들끼리 대표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도 이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동 대표 회의에 참석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다른 대표를 맡고 있는 주민 또 피트니스를 이용했던 다른 주민이라든가 그의 가족들까지도 감염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피트니스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꽤 있군요. 피트니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밀폐된 공간, 그렇죠. 되게 이제 지하 여기는 천정도 좀 낮을 거고요. 확실치 않지만 지하 같은 빈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많이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말도 많이 발생하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동 대표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천지 교인으로 지금 드러나 보건당국에 있는 따르면 신천지 신도로 확인이 됐다는 그래요. 겁니다. 근데 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선을 좀 많이 숨긴 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최초 진술 과정에서 방문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지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고발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전해드린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동대표회의 같은 것을 참석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안 바람에 했을까요? 이제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특히는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서 이 동대표가 어디를 다녔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 관리소장도 확진이 됐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역학조사를 했던 3명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를 집행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력이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3명이 자가격리 2주를 하는 사이에 또 원주시 내에 이 역학조사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 본인은 기억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고의성 있다라고 본 거겠죠? 아파트 동대표가 동대표 회의를 참석했다는 것을 기억 못했다는 게 그러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환자 수는 6,284명이며 이 중 10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518명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가장 4,69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한 전체 총 환자 수가 9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28.3%입니다. 시도별로는 어느 정도의 집단 발병의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분당 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직원 등 현재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72.4%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 요양원, 경산 행복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된 강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원 환자 2명과 직원 1명입니다.
해당 병원은 당초 대남병원의 집단 발생으로 함께 코트 격리 중이었으며 3월 5일 0시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3명의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내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단시설로부터 신속한 초기 단계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추동조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들은 자체 증상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생 시에 즉각 신고를 받아 각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특히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이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고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되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자주 환기를 실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서 개인 간의 전파력을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에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에 머무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유연성과 근력 운동, 실내 체조 같은 그런 다양한 근력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만 짚어보죠. 오늘 집단시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 수칙이랄까요? 어떤 대비 요령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인 수칙이죠. 다중시설 이용 제한하고 외출 자제하고 손 씻기 잘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네. 너무나 간단한 수칙 같지만 지금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에서 지금 집단 감염들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네, 강조를 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집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이나 복지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또 강조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이제 환자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어떤 표현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요양원, 요양병원에는 많이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요양사들이나 간병인들 분들이 그분들을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양사나 간병인들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능하다면 네.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어떤 그 발열 체크라든지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지원을 지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인력도 지원해주고 조금 더 빨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증상 신고 담당자도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이나 자기 증상을 제대로 파악 어렵습니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잠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한 지역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2명 처음에 됐다가 34명이 어제 집단 발병을 해가지고 36명까지 확인이 됐는데 네. 또 늘었더라고요. 지금 전체 그러니까 환자 그러니까 요양에서 입소자하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51명이 51명.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게 경북에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의해서 두 번째로 물론 이제 신천지 신도시설은 제외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빠르고요. 네. 사실 이 곳에 지금 입소한 사람이 56명이라고 하니까 그중에 대다수가 이미 이 감염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16명인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이 된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역 주변에 뭐 마트라든가 뭐 약국 같은데 그런 생활시설까지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추가 감염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푸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조치입니까? 우선 이제 코호트라는 거는 감염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호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중증 질환을 갈 분이 매우 많습니다. 연령도 높으시고 기저질환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코호트를 해놓으면 이게 지금 어떤 대학병원급의 어떤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지금 빨리 병원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빨리 병원으로 맞습니다. 보내는 것이 네네. 맞다. 그 종합병원 내지 대형병원 쪽으로 가셔서 어떤 기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치사율을 낮출 수가 있고 여기에 계시다가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번처럼 계속 청도 대남병원처럼 병세가 나빠져서 발견이 되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료진이나 병상이 확보가 된다면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상이 모자란다는 게 모자라죠. 문제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치가 좀 시급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북 지역에서 아까 저희가 잠깐 했던 얘기 같은데 경북 지역에서는 이 집단 시설들 전체 전수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죠. 지금 이제 코호트 격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짚어주셨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너무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뭐 많은 수가 나오는 그 어디서 시설들이 무슨 나오고 일이 일어날지 있는 거 모른다 이런 있지 걱정이 않습니까? 많긴 한데요. 대남병원도 그렇지만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른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칠곡 미랄 사랑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감전 소년교도소 같은 데서도 일부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581개에 달하는 생활복지시설 모두를 굉장히 코호트 많습니다.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격리라고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까지도 외출이나 출퇴근을 할 수 없도록 정말 극단적인 조치를 어떻게 보면 취한 셈이고요. 그 시설 내에서는 대신에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호트 격리하고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이게 조금 다른 의미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아예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와의 외부로부터 봉쇄하겠다는 거죠. 차단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이 불편한 거는 물론이실 거고
검사 2주지만 2주가 지난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조금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계신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돌봐주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검사는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접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감염을 시킬 소지가 많죠. 그래서 그분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열 상태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기구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또 면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최소 면회는 하시겠죠. 그러면 마스크 착용하고 면회를 하게 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구입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살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24,000개 약국에서 전부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오늘부터 바뀝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1인당 5매까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인당 2매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농협 하나로 맡하고 우체국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네. 약국까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된 대신 1인당 구매 숫자를 줄였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은 이제 얼굴을 나오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여권. 같은 네.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아까 중복 구매 말씀하셨는데 그거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 오브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 오브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구매를 막는 거는 오늘부터 당장 주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네. 이제 오브제라는 게 결국 출생 연도 끝자리 있지 않습니까? 71년생이다 그러면 1, 1이 이걸 따져봤는데요. 1, 6은 월요일, 2, 네. 7은 이제 화요일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지 못하신 경우에는 주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4개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은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일원화했더군요. 가격도 이제 1,500원으로 다 일원해서 이제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사람들이 2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게 못 산다는 게 지금 많이 뭐 걱정이었고 네. 이게 어디서 얼마만큼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고자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제가 되면은 이미 내가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줄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줄을 안 그런 쓰고 부분 또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넓게 많은 곳에서 조금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꾼 거죠. 지금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또 노인분들도 줄 오래 서 있으면 또 힘들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리 구매는 안 됩니까? 어린이 신분증 같은 들고 갔을 경우에는 네.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취학이라고 해도 대리구매가 안 되고요. 법정 대리인이 함께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가져가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네. 대리인들이 이제 장애인 등록증 같은 걸 가지고 가면은 대신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가지고 또 이 외국인 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공급 물량도 조금 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 물량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이 양쪽을 해야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80% 가량을 공적 물량으로 먼저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전에는 확보를 50% 하기로 했었고, 정도였죠. 50%였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 아예 막기로 하겠다. 특별히 이제 뭐 애초에 그 원자재 같은 것을 구매하면서 이 마스크 공급업체들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얼마큼의 원자재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일부는 되돌려주기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네. 이 수출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예 수출 자체를 막아서 우리 국내에 많이 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뭐 마스크 대책이 그래도 어쨌든 공급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5천만 인구가 1,000만 장 가지고 어쨌든 일주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구매하기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사실 좀 공평한 면이 있죠. 예, 배급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혀 못 구한 분들도 계셨고 저도 시간이 없어 사실은 줄을 못 썼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공평한 면이 있지만 사실 2개를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 경우는 지금처럼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하는 분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가족 중에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학교를 안 가는 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실 거라서 그분들은 이제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엔 최대한 외출 자제하시니까 그분들 거를 조금 더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짧게 외출하시는 경우는 조금 네. 한 2, 3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최대한 국가에서 조금 더 생산량을 늘려주시거나 해서 좀 생산량을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인구는 작지만 또 마스크 생산량 자체가 또 작아서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사실- 먼저 1인 임의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꽤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침착한 대응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자마자부터 대만에서는 약국에서 이 신분증 점검해서 구매 숫자를 제한하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좀 안착이 됐는데 우리는 좀 다소 갑작스럽게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급하게 찾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인식 자체가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이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저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들, 뭐 공원에서 거의 사람들 없는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산책을 하시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두려우시니까 그렇겠지만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시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건당국의 안내를 보면 네. 언제 마스크가 꼭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서 일어난 그 캠페인 이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이런 게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사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사태를 지금 극복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시민들도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병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게 되면 불안감도 없어지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아주 밀폐된 공간이나 그런 경우 아니고 개방된 공간이나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오늘 날씨가 너무 낮에 좋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마스크를 쓰세요. 밖에서 보니까 쓰실 필요는 없죠. 그 다니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안 쓰셔도 되고. 근데 그런 지침이 다 국민들 마음속에 다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